Now let us begin. 네, 이제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연사분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연사분들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링크 심플로우를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영 UN 아시아 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 원장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이번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기영입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세션,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 세션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고기영이고요. UN 아시아 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ICT 역량을 전문적으로 구축하는 UN 산하의 기구입니다. 저희의 임무는 인간과 제도적인 ICT 역량을 회원국들을 위해서 배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좌장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세 번째 세션은 저희 업무 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세 분의 훌륭한 연사분들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세 분의 연사분들께 각각 15분 동안의 발표 시간을 드리고 30분 동안 연사 간의 토론을 진행하고 10분 동안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웜업을 하는 차원에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포용적인 디지털 미래를 구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디지털 미래는 무엇일까요? 적절한 디지털화 없이, 정보와 데이터의 디지털화 없이는 디지털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문화적 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왜 포용성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국가 간에 또 사람들 간에 연령 간에 세대 간에 양성 간에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디지털 격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포용적이 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포용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이미 여러분 하셨겠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디지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이 다 빠짐없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디지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좀 더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공정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슈를 ODA라는 렌즈로 들여다본다면은 ODA, 공적 개발 원조를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 아마 가장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저희가 토론의 목적으로 뽑아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디지털 전환이 앞으로 개도국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개도국들이 어떻게 하면 글로벌한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 중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또 개도국 간의 양극화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심플로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질문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세 분의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은 국제전기통신연합 통신개발국의 도린 보그단 마틴 국장님이십니다. 2018년 11월에 최초의 여성으로서 ITU 역사상 최고 선출직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마틴 국장님은 30년 이상의 고위급 경험을 정부 간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쌓으신 국제 전문가시면서 전략 수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사분은 제 옆에 앉아 계신데요. 송치웅 박사님이십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시고요. 글로벌 혁신 전략의 책임자로 일을 하셨고요. 송치웅 박사님께서는 다자간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지금 송치웅 박사님께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전체 연구 프로젝트를 관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면은요. 크리스토퍼 번스 부국장님이신데요. 미국 국제개발처 기술국의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번스 부국장님은 디지털 금융, 디지털 포용, 사이버 안보, 신흥 기술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12년 동안 미국 국제개발처에서 근무하시면서 다수의 공공, 민간 부분 간의 파트너십을 주관하셨습니다. 디지털 임팩트 얼라이언스 GSMA 커넥티드 우먼 프로그램과 어포더블 인터넷 얼라이언스를 주도하셨습니다. 이제 도린 보그단 마틴 국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국장님. You hear me?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아주 잘 들립니다. 시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사드립니다. 제14회 서울 ODA 국제회의, 특히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 지식 공유를 통한 보다 나은 재건, 복원력 있는 회복, 그린 포용적 개발을 향해라는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속가능 사회적 경제적 개발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디지털 변혁과 또 개도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 많은 정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18개월은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는 바로 세계의 연결성을 바라보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빠르고 또 저렴한 광대형 인터넷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되어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말 그대로 인터넷은 정말 생명줄과 같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정부기관이 최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공해주는 생명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전 세계 사람들은요, 한국처럼 광대역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7억 명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온라인에 단 한 번도 접속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은 삶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거나 너무 속도가 느리거나 혹은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또 저희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에게 있어서는 이 연결성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현재 디지털의 격차는요, 계속되는 비극입니다. 디지털 액세스가 수많은 만성적인 장벽을 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발달과 혹은 개발과 관련된 장벽을 우리가 부술 수가 있을까요? 또 일반인들의 삶과 자녀의 미래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을까요?
현재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팬데믹 때문입니다. 미래 회복력을 구축하고 또 지속적인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고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하고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극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디지털을 보유하고 있는 쪽, 디지털을 보유하지 않은 쪽, 디지털 부유국가, 빈국가 간에 있어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막도록 해야 됩니다. 연결이 잘 되지 않는 수십억 명의 삶의 질과 기회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바라던 단기적인 보건 위기가 아닙니다. 대신 코로나는 아주 막강한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디지털은 바로 모든 국가의 사회 경제적 회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개도국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명백하게 야심찬 새로운 국가 디지털 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명백하게 합시다. 인류의 반을 연결해야 된다는 이 도전 과제 어마어마합니다. 필요한 투자 규모도 막대합니다. 저희 국제전기통신연합인 ITU의 Connecting Humanity 인류 연결 보고서를 보면은요, 2030년까지 10살 이상 아직 연결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4,280억 미화 달러라고 합니다. 동시에 산악 지형이나 극단적인 기후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 지리적 장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물리적인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커뮤니티가 거주하는 외딴곡 혹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연결 비용이 많이 들고 결코 수용 가능하지 못한 투자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장에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정교한 디지털 장비를 관리하고 유지 관리하는 운영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주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낙담을 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코로나는 인터넷 연결 그 자체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냥 희망하고 있는 사치가 아님을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광대형 네트워크는 이제 어떤 운송이나 에너지와 같은 다른 기본적인 네트워크만큼이나 인간 개발과 경제적 번영에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도전의 규모는 막대합니다. 정부든 민간 부분이든 그 누구도 혼자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면하고 있는 이 글로벌 도전 과제는 글로벌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빠르게 진전을 거두어야 될 이 세 가지, 그리고 특히 글로벌 연결성 지도를 그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파트너십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업계, 정부, 은행, 개발, 금융기관, 국제기구들 간에 있어서 광범위한 포괄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모델입니다. 서로 부담을 공유하고 더 큰 인센티브와 더 큰 투자 수익 보장을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네트워크 경제를 보게 된다면요, 통신업체와 사업자는 향상된 연결성의 주요 수혜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상업적인 공급업체가 아닌 본격적인 개발 파트너로 인정하는 보다 협력적인 협정 그 자체에 반영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협력적 모델은 모든 정부 부서, 기관, 당국이 참여하는 디지털 개발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정부 자체의 핵심 사안으로 확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다 참여하면서 함께 합심을 해 나가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만약 이렇게 서로 간극이 있고 또 조각조각 난 실행 자체는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제공해주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새로운 기술의 진정한 효과를 야기하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에스토니아를 다녀왔는데 인도와요. 이 두 개 국가에 있어서는 전 정부적인 정부가 전자정부로 가고자 하는 접근 방식을 성공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맥락에서 볼까요? 저희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이제리아에서는요, 저희가
스마트 빌리지 2.0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역 당국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서로 협력을 해서 프로젝트 추진을 할 때 지역 사람들의 요구와 니즈와 그대로 반영하고 기술에 의해서 개발되고 적응된 기술 및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농촌 마을의 의미 있는 디지털 연결을 제공했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모델은 현재 파키스탄 바누아투에서 채택되고 있고 또 미주와 카리브 지역에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ITU는 또 다른 UN 기관 및 개발 은행을 포함한 파트너와 협력해서 스마트 아일랜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태평양 제도 국가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에스토니아, 독일 또 디지털 임팩트 얼라이언스와 협력을 하고 있고 제 배경이 보이시죠? 이렇게 SDG 17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디지털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기본 시스템 및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운영할 필요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배포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하고 상호 운영 가능한 디지털 빌딩 블록을 기반으로 공유 디지털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원을 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규제 개혁입니다. 국가는 매력적인 투자 조건을 만들고 신규 진입자와 건전한 경쟁을 장려하는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디지털 기업은 성장 잠재력과 합리적인 투자 수익 기회, 거버넌스, 규제 프레임워크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각 유형의 서비스 제공자가 동등하게 취급된다면 되기 위해서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현대화와 조화, 하모나이제이션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자가 개도국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중립 정책 선택도 정말 중요합니다. 모범 사례 프레임워크는 또한 부분 간 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서 민간 부분 기업이 함께 일하고 간접비를 공유하고 또 여기에 따른 보상도 공유하도록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또 주력해야 될 분야는 바로 UN 시스템이 말하고 있는 역량 강화가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은 핸드폰 마스트, 마이크로웨이브 링크, 해저 케이블, 위성 디시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국가 규정을 최적화하면서 기본적인 디지털 문해력을 구축하고 현지에서 개발한 컨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적절한 언어로 번역을 하고 또 지역 혁신 문화를 육성하고 장기적인 수요와 지속 가능성을 구축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그리고 기타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연결되지 않은 그러니까 연계성이 없는 커뮤니티에서는 너무나도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큰 걸림돌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디지털 교육을 국가 커리큘럼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 교육을 젊은 계층, 특히 소외계층, 소외된 지역, 여성, 농촌 거주자, 장애인들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촉진하는 것,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완전한 디지털 통합으로 가는데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파트너십이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역에 있는 디지털 회사와 같이 협력해서 디지털 기술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국이 했던 훌륭한 사례가 기억납니다. 당시에 지역 통신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은퇴했던 엔지니어께서 집에 갇혀있는 여성, 그러니까 외딴 지역에 살고 있는 전통적으로 소외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디지털 인식 및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모든 사람들이 고속 광대역을 누리고 그리고 또 국가가 지키고 있는 이 약속을 최대한 빨리 달성하고 노력했던 사례가 기억납니다. 한국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바로 브로드밴드 접근성이 낮은 그러면서 또 가장 높은 모든 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나 혹은 최근 들어서 또 버추얼 휴머니티랄까 소셜 미디어 그리고 또 마케팅 쪽 이 모든 쪽에서는 끊임없이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역량 구축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활용하고 기술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사회 자체, 경제 자체 디지털 기술이 계속 이용 복합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ITU에서도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다중 이해 관계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사람들의 삶을 향상하고 또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디지털 권한을 부여하고 또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스코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센터 이니셔티브는 파트너십을 맺고 수백여 개의 파트너 중에 하나인데요. 100개 이상의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양성 격차를 해결하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유엔 사무총장님하고도 같이 손잡고서 디지털 분야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조인트 시설을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UNDP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코디 디지털 혁신 센터도 있고요. 디지털 생태계를 육성하는 거고 그 외에도 ITU와 UNDP가 개발한 디지털 역량 개발 새로운 공동시설은 디지털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와 또 기타 기관과 야심찬 기가 유니버설 학교 연결 이니셔티브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고요. 2020년 우리는 10개의 파트너를 환영하고 있고 에릭슨, 두바이, 케어런, 무스크 파운데이션 같은 조직에게 2,200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제 인류의 반 정도를 우리가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도전 과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는 눈앞에 기회가 있습니다. 아주 막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또 시급성 우리 당장 눈앞에 있습니다. 내년에 ITU는요, 세계통신개발회의를 6월달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관심이 디지털 플랫폼의 중요성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 WTDC 세계통신개발회의는 새로운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뿐인 즉 10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일상적인 비즈니스가 더 이상 우리의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보와 17개 SDG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연결성을 통해서 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WTDC가 디지털 생태계와 그 너머의 플레이어들을 모으는 데 특별히 주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메인 컨퍼런스와 병행해서 진행되는 새로운 파트너 투 커넥트 디지털 연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 기업, 글로벌 투자 커뮤니티, 시민사회 모든 리더들을 동참시킬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할지 커미트먼트를 받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내년에 이 중요한 디지털 개발 회의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지금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것 잃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연결해 줘야 될 것입니다. 연결된 지구 우리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린 보그단 마틴 국장님 아주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안 내용도 많이 담겨 있었고요. 마틴 국장님이 내년 6월에 진행하는 ITU 회의에 우리 모두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제 다음 연사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송지웅 박사님. 네, 고 박사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치웅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과학기술 정책을 하는 사람이 왜 ODA 회의에 나왔나. 그 이유는 제가 디지털 기술과 개발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코비드-19으로 불리우는 악명 높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사회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삶도 크게 바뀌었고 또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한 경제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로 가져왔지만 동시에 또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하죠. 특히 언택트 비즈니스가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근간으로 해서 크게 규모가 늘어났고요.
아주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의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기업들, 그리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른 성장을 달성해서 한국 경제에 있어서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은 어떻게 보면 어두운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 끝에서 비추는 밝은 빛이자 희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디지털 변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크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작년에 디지털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침체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추가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야심차게 앞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크게 확대하고 또 이를 통해서 언택트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것이다. 향후 5개년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다른 국가들도 모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세안도 포괄적인 회복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고요.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기술 개발 활동은 여러 국가들이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즉 디지털 기술의 아주 독특한 특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요. 개도국이 이러한 거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 자체도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 발전에 있어서 퀀텀 립이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요. 기술,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선진 국가들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들은 더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디지털 기술과 개발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은요, 좀 더 단조로운 색상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는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공정했던 때였죠.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을 몰랐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는 아주 화려한 컬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색상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위 말하는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습니다. 더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재정적인 부담 은 개도국들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일부 사하라 이남 국가들은 잘 알려진 비디오 컨퍼런스 앱, 즉 줌을 사용하는데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도국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되는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많은 개도국들은 데이터 수집을 하지 못합니다.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될 텐데요. 이러한 자산을 수집하지 못해서 정확하지 못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그랬다면은 디지털 경제 자체가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자동화와 더불어
개도국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도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국가인데요. 대규모로 제조 산업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 국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도국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개도국은 제조업의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자동화, 디지털 기술이 보급이 된다면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국민들에게, 개도국의 국민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디지털 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개도국과 선진국 그리고 개도국 간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디지털 기술 자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도국과 협업을 하고 또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그 개도국의 디지털 기술 역량을 배양한다. 그랬다면은 디지털 격차를 같이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유네스코가 일련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학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들이 인터넷과 관련된 시설을 얼마나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은요, 성공적으로 이제 학교들의 위치를 파악을 했고 그 학교들이 집중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른쪽은 비교적 어두운 그림이 되었습니다. 즉 어두운 것은 그 학교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고 동시에 그 학교들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유네스코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ODA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지역에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학교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을 함으로써 이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는 즉 디지털 기술이 ODA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가만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 자체가 그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키트라든지 스마트 필박스라든지 에듀테인먼트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상세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BMG, GIG, BMG는 정부 부처고요. 또 이는 하나의 공동된 목소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디바이스인데요. 이것은 뭐 소수 민족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러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가 또 대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 인종이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대표 언어로만 나와 있는데 디지털 기술을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것이고요. 디지털 기술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교육, 농업,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까지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모든 개개인의 삶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모든 개개인들이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 미래는 굉장히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술 협력이 효과적으로 또 평등하면서 형평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효과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측정 지표가 필요합니다. 측정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해야 될까요? OECD, DAC와 코이카가 1년에 지표를 구성해서 ODA 활동의 효과성과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측정해야 될까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정책이든 우리는 항상 이정표, 마일스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목표를 세워놓는 것이죠.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시점까지 왔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얻기 위해서더라도 정량적인 측정 지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민관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고 정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민간 부분은 자신의 지식과 자금, 여러 가지 자원들을 사이트에 직접적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 측면에서 ODA와 관련해서 우리는 제도적인 세팅을 구축해야 할 것이고 개인적인 역량 또 제도적인 역량도 구축해야 됩니다. 또한 법적인 프레임워크도 제안을 해서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디지털 기술은 어떤 특정한 기술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디지털 기술은 광범위한 기술로서 모든 분야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좀 더 과학 기술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계공학, 수학, 프로그래밍 또 여러 가지 이공계 지식에 있어서 이 지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 개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술이자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ODA 개발 협력을 파트너 국가들에게 제공을 할 때 우리는 과학 기술 역량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소위 말하는 디지털 디바이드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인텔리전트 지능형 정보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이러한 법안을 통해서 한국은 디지털 격차를 한국 내에서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한국 정부가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액션 플랜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경험이라자 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 멀리 나아가면서 좀 더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기술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치웅 박사님 아주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토퍼 번스 부국장님께 바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기영 원장님. 네, 잘 들립니다. 시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닌가요? 저녁 시간이죠, 한국은요. 서울에 계신 분께 저녁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에스토니아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요.
원래는 제가 워싱턴에서 거주하는데 지금은 에스토니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에서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도린 보그단 마틴 국장님 그리고 또 손치웅 선임 연구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반복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디지털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순식간에 빠르게 정부, 경제, 사회가 채택하고 응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더불어서 인터넷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을 목도했고요. 또 무수히 많은 사람을 빈곤에서 해결시켜 주었습니다. 글로벌19 팬데믹은 이러한 전환을 가속했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정부와 또 민간 부분의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2배로 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또한 남성과 여성, 농촌과 도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젊은이와 노인 사이에 증가하는 디지털 격차의 심각성을 더욱더 드러내 주었습니다. 디지털 문해력 부족과 함께 신뢰할 수 없거나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적이지 않은 인터넷 연결은 사람들이 사회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런 새로운 디지털화된 서비스 액세스하고 최대화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디지털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 없이는 국제 개발 및 인도적 지원 목표를 더 이상 실현할 수 없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30년까지 광대학 연결에 대한 보편적 액세스에 도달하려면 1,0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할 거라 합니다. 이는 아프리카에서만 1,000억 달러입니다. 이러한 투자 수요는 디지털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또 ICT 기술 및 컨텐츠, 정책 및 규제 비용,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 관리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이러한 재정적 격차를 메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디지털 생태계의 건전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역사적인 디지털 변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와 개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보와 또 이런 잘못된 정보가 증가하고 있어서 디지털 권위주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디지털 금융 수요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USAID와 또 코이카 같은 양자간 공여국, 개발은행, 민간, 기업, 민간 부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발 조직이자 기부자 혹은 투자자 커뮤니티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지원을 넘어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 목표입니다. 세계의 디지털 투자 요구 사항 어느 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한 국가에서 더 많은 광대역 인프라가 필요한지, 시민사회나 사이버 보안 구축이 더 필요한지, 더 많은 민간 부분 투자를 촉진하는 게 필요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할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USAID에서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2020년 4월에 FDA 최초로 디지털 전략을 구현했습니다. 전략 초안을 작성할 때 디지털 개발 원칙의 영감을 얻었고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의 기존 생태계 이해를 두었습니다. 디지털 생태계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해당 생태계의 각 구성 요소가 우리의 개발 및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하고자 했었습니다. 영향을 구축하거나 촉매 정책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인프라 그 자체를 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 2가지 차이를 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이 요소들, 이 생태계 안에 있는 시스템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동시에 인프라 갭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족한 부분에 투자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정책적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개혁을 추구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디지털 포용을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을지, 모든 지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을지. 그런데 디지털 생태계라고 할 때는 또 개방되고 또 포용적인 생태계라고 할 때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먼저 환경을 가능하게 하고 그 사람들 또 지역 사회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활용하고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또 경제적 기회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개방적이고 안전하고 포괄적인 디지털 생태계라고 의미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유용한 정의일까요? 우리는 좀 더 유용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이니셔티브에서 디지털 생태계 국가평가 데카라고 불리는 개발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이 데카를 케냐, 콜롬비아, 세르비아에서 수행했고 또 다른 10개의 평가가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 중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요. 모든
100개 국가에 대해서 USAID와 파트너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과 내에서 디지털 생태계 개발 기회와 위험을 식별하고 또 USAID의 파트너를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 및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쁩니다. 공식적으로 지난달에 이 프레임워크를 출시했고 오늘 여러분들께 그 요소 중에 일부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3가지 주요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인프라와 채택입니다. 모두 포용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안전하고 탄력적인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두 번째 축은요, 디지털 사회입니다. 권리, 거버넌스의 강력한 인터넷 거버넌스, 또 강력한 정책 약속입니다. 세 번째가 디지털 경제입니다. 기관 전체에 걸쳐서 제대로 작동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있는지, 제공업체가 있는지, 디지털 인력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3가지 축 이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4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포용, 사이버 보안, 신흥기술,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라는 이 4가지 주제도 중요합니다. 물론 각 국가의 디지털 생태계는요, 고유한 역동성과 위험이 있고 보다 강력한 정책 구현, 인재 풀, 디지털 기술의 격차 해소 혹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새로운 커뮤니티로서의 기회 확대와 같은 구체적이고 좀 더 포용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USAID나 콜롬비아는 디지털 개발을 장기적인 계획에 동합하면서 여성 기업가가 스타패스 인포데라 활동과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추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특정 권장 사항을 채택하기 위해서 대가를 전략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생태계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개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확립하기 위한 단계이고요. 앞으로 USAID 같은 일들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생태계 책임감 있게 참여하기 위해서 범정부적 접근 방식으로서 필요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파트너들과 좀 더 총체적인 홀리스틱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포용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가고 모든 측면에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디지털 생태계라는 이 프레임워크 저희가 개발했던 것 자체가 분명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좀 더 수월하게 해줄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가용케 하고 또 디지털 생태계를 좀 더 책임감 있게 윤리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도너들 그리고 또 정부들과 함께 다 합심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가 평가 툴킷을 만들고요. 아마 조만간 몇 달 내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데카 툴킷 자체는요, USAID는 물론이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에게 독립적으로 디지털 생태계에 대해서 국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생태계 프레임워크 또 데카 툴킷 이 2가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해관계자가 기존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또 디지털 개발 자금 조달 및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도너들 혹은 다자간, 파트너, 민간 부분, 싱크탱크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미래 디지털 개입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하고 또 좀 더 프로그램 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부분이 디지털 협력 가능한 부분인지 파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기미로 앞으로도 계속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스 부국장님 아주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립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질문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린 마틴 국장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왔고 또 송 박사님께 드린 질문도 많이 있고요. 크리스토퍼 번스 부국장님을 위한 질문도 있네요. 네, 이제 Q&A 세션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연사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사분들께서도 첨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숙제를 했습니다. 연사분들의 발표를 제가 미리 예습을 해서 질문을 뽑아 보았는데요. 도린 보그단 마틴 국장님 계시나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오, 팬데믹 동안에 오프라인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장점과 혜택을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 4,300억 미화 달러 정도가 투자가 돼야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상당수 반 정도를 연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돈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제 질문입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아이디어를 모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다른 두 분 연사분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은요, 우리는 좀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전 연사분들 다른 분들 접근 방식 모두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이 중요하고요. 자원을 동원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파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종잣돈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참가자들로부터요.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누구도 혼자서 이 많은 필요한 재정을 다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협력하고 창의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현재 브로드밴드 위원회 쪽에는요, 파트너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워킹 그룹도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이미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 자체가 상당히 좀 흥미롭게 진행도 되고 있고요. 또 권고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컨트리뷰션 기여도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을까? 보편적인 서비스, 보편적인 접근성 가능할까? 펀드는 있습니다. 단지 우리와 함께 같이 닿지 못해서 연결되지 못해서 우리가 충분히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기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마 다른 분께서 첨언해 줄 수 있겠지만요. 그 외에도 국제 펀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적도 있었습니다.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요, 스쿨 커넥티비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간에 있어서 서로 연결성 채권을 발행하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백신을 위해서 세계 백신 면역 연합도 있고요. 그리고 또 면역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국제 연합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간 투자가들 그리고 또 정부 공여 국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하는 것이죠.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글로벌 헬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동시에 학교의 연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브로드밴드를 까는 것이 중요한지를 잘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낙관적입니다. 제 생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펀딩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요,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연결성 절대적으로 너무나 필요하죠. 그 외에도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정치적 의지, 정부의 커미트먼트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바로 펀드를 끌어모을 때, 재원을 끌어모을 때 우리는 각기 다른 모델도 보고 인프라를 공유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도 서로 공유한다는 것도 더 봐야 됩니다. 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분명히 돈이 있고요.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틴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세션에서 저희 패널 분들이 중에서 식량은 있는데 접근하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틴 국장님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틴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다른 연사분들 첨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첨언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 번스 부국장님 더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송 박사님.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도린 보구단 마틴 국장님의 말씀 전적으로 지원하고 또 찬성합니다. 유니버설 펀드, 보편적인 펀딩 너무나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미개척된 분야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펀드라고 할 때는요, 굉장히 대규모 펀드이겠지만요, 제대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한쪽 부처, 또 다른 부처 서로 갈라져 있어서 제대로
서로 협력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유니버설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딴 지역 혹은 농촌 지역을 연결해 나가야 되겠죠.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서비스 펀드가 가용하겠죠. 그래서 보편적 서비스 펀드를 통해서 디지털 포용성을 만들고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디지털 격차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틴 국장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협력과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 공유국들 혹은 민간 기업들에게 같이 힘을 합친다면 분명히, 그리고 또 뭐 크라우드 소싱을 한다든지 자원을 끌어모은다든지 하면 분명히 유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번스 부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민간 부분과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송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민간 부분의 참여를 강화하고 민간과 또 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민간 부분은 수익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이 이러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식으로 인센티브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고 박사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수익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수익과 매출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일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민간 기업도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민간 기업들도 이미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협력, 즉 ODA도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즉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개도국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게 된다면 기업들이 앞으로 그 시장에서 더 큰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인적 자본 개발을 개발국에서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도 전 세계에서 더 뛰어난 인력,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도 이러한 투자의 필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때로는 설득을 하고 또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민간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투자는 혜택을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야 할 겁니다. 네, 송 박사님. 아주 까다로운 질문이었는데 잘 방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민간 부분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진 사례, 성공적인 케이스를 근거로 해서 설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송 박사님의 말씀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일단 민간 부분을 설득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또 동기부여를 해서 이러한 투자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번스 부국장님도 커넥티드 우먼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CSR 타입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실행이 되었고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매출이 창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송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러한 케이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그러한 프로젝트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널리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개인,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린 마틴 국장님.
네, 이제 크리스 번스 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롭네요. 디지털 생태계 평가 너무나 유용하고요. 그리고 한번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툴킷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미 이 툴킷을 케냐, 콜롬비아, 마지막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들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동일한 갭이나 동일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행동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나요? 크리스 번스 부국장님,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네, 네, 고기 원장님. 저희가 4개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콜롬비아, 케냐, 솔비아, 그리고 네팔 이렇게 4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봤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가 지리적인 다변성을 생각을 해서요. 각각 대륙별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방법론 자체가 유용한가를 보기 위했던 것이죠. 그래서 패턴도 보고요. 또 이 특정 문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했던 것은요. 물론 제가 저희 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너무나도 협력적이었고 또 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별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것은요. 디지털 문해력 이미 말씀을 했지만요. 사이버 보안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격차가 컸습니다. 또 좀 더 선진 국가일수록 개도 국가보다도요. 죄송합니다. 개도 국가가 선진 국가보다 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요. 상당히 어떤 온라인 툴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거는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리스크가 있겠죠. 특히 온라인에 접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리스크를 잘 모르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특정 상품을 사용할 때 너무 복잡해서 혹은 디지털 문해력 때문에요. 이거 너무 어려워. 나 못 쓰겠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미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 경제는요. 다양한 종류의 스킬을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문해력과 디지털 스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아서 신속하게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사이버 보안 쪽을 다뤄볼까요? 제가 보기로는요. 사이버 단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페이퍼상, 문서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사이버 보안을 모든 부분에서 확보하자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사이버 보안 자체를 국가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건 경찰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데카를 통해서도 들었고요. 또 저희가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력과 사이버 보안은 두 개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디지털 문해력을 디지털 전략을 좀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일부 국가에는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국가는 아직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데카 툴킷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팔로우업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그 평가 보고서가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된 문서인가요? 아닌가요? 공개 yes and no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러한 평가가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재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희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공개가 되면은 내부적인 버전과 외부적인 버전이 있습니다. 내부 버전은 USAID의 프로그램에 집중한 것이고요. 외부 보고서는 USAID.gov 저희 웹사이트에 가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걸 보시고 또 질문해 주셔도 좋고 또 코멘트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이해 관계자들이 이러한 평가에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항상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좋은 반응을 하는 게 아닌데요.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반응을 주로 보였나요? 충분한 반응이 있었는지요? 크리스 부국장님? 네, 항상 네, 열정적인 반응을 부어주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의 국가에서 했던 것을 보면은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다 가상의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는데 수십 건의 인터뷰가 있었고 모든 사회 각각 부분에서 총 60건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초기에 도입한 얼리 어댑터도 있고 또 나중에 조금 늦게 도입한 분도 계신데요. 일단 이 모든 조각들이 서로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를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일로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 나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고 인프라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네이블러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그림을 다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도 이러한 부분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업과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 부국장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첨언하고 싶은 분 계시나요? 다른 연사분들? 네, 답변이 너무나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린 마틴 국장님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겨우 여성의 14%만이 인터넷 접근성을 확보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여성들이 더 뒤처지지 않게 소외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보다 더 나은 재건을 위해서 여성들을 어떻게 하면 소외시키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주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포용성, 연결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86%의 여성들이요. 선진국가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차가 심하죠. 최빈국이나 혹은 저개발 국가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겨우 7명 중에서 1명 정도만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가 있죠.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이 양성 간에 있어서의 격차를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복잡한 이슈입니다. 단순하게 접근성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접근성 문제도 있지만요.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되어 있죠. 또 디바이스 부족 문제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 스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크리스토퍼 스펀스 국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요. 디지털 스킬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디바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연결성이 있다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 있는 스킬이 없기 때문에 디바이스 수속과 인터넷 연결도 못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복잡한 것은요. 기술 분야에서 여성들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젊은 여성들 또 젊은 학생들이요. 동일한 이 IT 분야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여성들 풀 자체가 부족한 것이죠. 훨씬 더 인원이 적습니다. 불행하게도요. 그렇다면 여성들 자체는요. 조인하자마자 나름대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지 만약에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쪽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또 안 되겠죠. 알고리즘도 개발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부정적으로 또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게 고 원장님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많은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이퀄 이니셔티브라는 게 있는데요. 모든 파트너들이 3단계에 걸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정부, 전자정부 쪽에서 포용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그 외에도 민간 기업들이 좀 더 노력을 강화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좀 더 많은 모범적인 모델, 여성들의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냥 전형적으로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젊은 여자 학생들이요. 이런 귀감이 되는 여성이 있구나. 나도 따라하고 싶어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분명히
우리가 좀 더 많은 파트너십도 필요합니다. 협력, 파트너십. 이번 세션 동안 물론 다른 세션도 다뤘기도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좀 더 많은 협력, 좀 더 많은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현재 이 영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 great answer. 네, 마틴 국장님. 아주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아주 현명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송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박사님께서는 공공 민간 부분 간의 프로젝트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사례 같은 게 있으실까요? 한국에서 실행된 것이면 더 좋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다른 국가에서 그대로 실현이 가능할 만한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네, 이 경우에는 코이카 CTS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CTS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SME들, 중소기업들이 개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자체적인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역량도 파트너 국가에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제 슬라이드에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제 발표 자료에 보시면은 스마트 말라리아 키트라는 사진이 있었는데요. 작은 기업이 만들어낸 키트인데 아주 유능한 기업입니다. 노을이라는 기업이 스마트 진단 키트를 말라리아에 대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한 방울이면 이 키트가 말라리아에 이 사람이 감염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바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동시에 파트너 국가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제품이지만 그래도 이 제품을 통해서 저희 파트너 국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이러한 활동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6, 7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들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파트너 국가로 직접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프로젝트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다른 국가에게 제안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국가들도 아마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파트너 국가에서 훌륭한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파트너 국가에서 파트너 기업을 찾아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 프로젝트가 아주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Very good, Doctor. 너무 좋은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요.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요. 실시간으로 한국어도 대부분이 써 있고요. 영어도 써 있습니다. 영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스토퍼스 번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생태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정치적 의지가 또 정치적 참여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촉매제 역할을 해서 디지털 변혁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이해되셨나요? 질문 이해되셨나요? 네. 너무나 시의적절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에스토니아에서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이 주제가 다루어졌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디지털 퍼스트를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고 계시는 분이죠. 정치적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로는요, 정치적 의지는 여러 군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최상위급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상위급에서 이제 하향식으로 전달돼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루안다 같은 국가를 보면은요, 디지털 쪽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생태계 초창기에 있는 국가들 경우에 있어서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콜롬비아다라고 한다면 팀이 직접 그때 대통령 위원회에 속한 분으로서 디지털 변혁을 추구하고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이분께서는 대통령 직속 산하에 있던 사무소 위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설비아에서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총리님께서도요, 디지털의 적극적인 옹호자였었습니다.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정부 전체 부서에서 구현하기 노력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하향식으로 가는 것, 톱다운으로 가는 건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평가를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겠지만요. 정치적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평가만 해도 의미가 없겠죠. 뭐 이미 너무나 낙후된 법 혹은 정부 부처가 서로 사일로가 너무 심해서 서로 대화를 전혀 안 한다든지 혹은 뭐 아예 추진할 의지가 없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정치적 의지라는 것은요. 먼저 상향식에서도 또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린 보그단 마틴 국장님도 말씀했지만요. 여성들이 소외되면 안 됩니다. 아까 여성이 로컬 차원에서 적절한 맥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로컬 언어로서 로컬 문화, 로컬적인 맥락을 그대로 살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게 결국 동인력이 됩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권한을 이양하게 되는 결과죠.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뉴스네퍼라는 겁니다. 뉴스네퍼 프로그램은요. 지오센터에 구해서 했었는데요. 사실 온라인 디지털 툴로 오픈 스트릿 맵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디지털 맵에다가 그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정부 또 로컬 혹은 국가적으로 어떻게 자원을 제공할 수가 있는지 커뮤니티에다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지금 한 300개의 챕터가 대학 그리고 또 60여 개 국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지상에서부터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죠. 인재들, 여성 대사들, 뭐 청년 대사들이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요. 의사 결정 자체를 이제 지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가, 현장에서 뭘 보고 있는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요. 여러 분야에서 꼭 상향식도 아니고 하향식도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디지털 변혁이 가능합니다. Chris, what I have 네, 번스 부국장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데카 디지털 에코시스템 국가 평가 툴킷에 보면 디지털 문해력 평가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지는 않은데 저희 디지털 문해력 워크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포용팀에서 지금 막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력 스타팅 포인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툴킷의 부속서가 첨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력 전략 실행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게 디지털 문해력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 어떤 프로그램이든 디지털한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디지털 문해력도 반드시 같이 키워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디지털 스킬을 같이 만들어내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크리스 부국장님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도린 국장님께 디지털 문해력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고요. 도린 국장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디지털 문해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Okay. 내재된 문해력이 디지털 변혁에 있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네요. ITU가 디지털 스킬 평가 가이드북을 작년에 출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국제 기구들이요, 이 분야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통합된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유관 기관들 간에 있어서 통합된 플랫폼이 있다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아마 이 플랫폼을 USAID에다가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요. 도린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또 나왔네요.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개방되고 통합된 플랫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UNDP하고 과거에 했던 일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국가들 중에서 그라운드 지상에 있는 국가들을 도와주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어떠한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떠한 것들을 요구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죠. 각기 다른 정부들, 각기 다른 기업들, 또 기타 다른 파트너들에게 끊임없이 협력을 요구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된 스토어 타입의 플랫폼이 있다면 정말 환상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에 사람들을 우리가 훈련시킨다 현장에서, 그리고 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또 교육시킨다. 그렇다면 아주 빠르게 역량 구축과 스케일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Doreen, actually, 네, 도린 마틴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ITU와 그 사무실이 뱅콕에서도 그렇고 제네바에서도 그렇고 아주 가까운 거리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11개의 좋아요가 눌려져 있는데요. 저도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디지털 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적절한 측정 지표, 디지털 전환, 이게 항상 굉장히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 있어서 환경이나 제도적 시스템을 적절한 측정 지표와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송 박사님,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측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해야지만 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향후에 더욱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개발 협력이나 또 연구 개발 또 마찬가지이겠지만은요. 우리가
정량화시키기 힘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성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그곳 주민들에게 디지털 디바이스를 어떻게 사용해라,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라 라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면은 10년 후에 그 중에 5명의 사람들이 아주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칩시다. 뭐 스타트업을 구축했거나 디지털 기술을 많이 키웠다. 그러면 나머지 95명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요? 5%의 성공률은 이게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나머지 95%는 뭐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즐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일부는 교사가 되어서 수학을 가르치거나 또 디지털 기술을 또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소파에 앉아서 뭐 모바일 게임을 즐길 수도 있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측정이 모든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입니다. OECD DAC와 코이카는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측정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개별적인 사이트에서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만병통치약도 있겠지만은요, 프로젝트별로 상세하게 좀 차별화된 지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든 제도화든 이러한 용어들이 굉장히 뭐 복잡하고 멋있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이렇게 뭐 확실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정부와 코이카 그리고 또 현장에 참여자들이 될 수 있으면 자주 정기적으로 모여서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측정 지표를 정기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신뢰하는데 데이터를 또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리, 평가 가장 어렵죠. 모든 프로젝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치기 전에요.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마틴 국장님, 번스 부국장님 혹은 손 이사님 1분 내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첨언해 주실 말씀들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노예요? 예스예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코멘트 해도 될까요? 네. 측정, 메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측정을 할 수 없으면 저희가 절대로 진행할 수가 없겠죠. 저희 ITU가 흥미로운 일을 했었습니다. UN SDG에서 디지털 협력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일까? 서로 연결이 된다면 어떻게 또 유의미하게 연결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돼서 저희가 도전 과제가 무엇일까? 의미가 무엇일까? 평가를 했었고 측정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 노력 이런 내용인데요. 단 한 번도 사용 쪽에서는 혹은 문해력 쪽에서는 주력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저희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의미 저희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메저먼트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Close the session number 3. And for the speaker,
네, 이것으로 세션 3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신 모든 청중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최 측에게 이렇게 훌륭한 회의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 부국장님, 도린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기영 원장님과 세 번째 세션의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모든 청중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마치기 전에 한국국제협력단의 송민현 이사님을 모시고 폐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온라인과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두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때 우리도 비로소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우리 앞에 닥친 감염병,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문제는 어느 한 개 국가의 성공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범지구적이고 복합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개발협력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보건력 있는 보건체계 세션에서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 국장님, 그리고 마리아 네이라 세계보건기구 국장님, 쩐티 마이 오아인 베트남 보건전략정책연구소장님의 발제를 통해서 환경 친화적이며 보건력 있는 보건체계 구축 전략과 비전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녹색 회복 세션에서는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 사무총장님이 제시하신 계도부 그룹별 녹색 성장 전략과 조이스 음수야 유엔 환경계획 부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국가들의 녹색 회복 성공 사례를 통해서 더 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 세션에서는 도린 보그단 마틴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장님과 크리스토퍼 번스 미국 국제개발처 국장님의 발제를 통해서 디지털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어떻게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시인이 말하기를 새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지식과 힘을 모은다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보다 나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력 있고 환경 친화적이며 포용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잔나 모헤드 OECD 다크 의장님께서 기조 연설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역경을 딛고 일어난 희망의 상징입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시게 빠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송웅엽 코이카 이사님과 또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한국의 그린 뉴딜 ODA와 디지털 뉴딜 ODA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코이카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제와 토론 그리고 경청해 주신 모든 참석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제14회 서울 ODA 국제회의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remarks. And I now 네, 송민현 이사님 폐회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회 서울 ODA 국제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와 코이카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끝까지 같이 해주신 온라인 참석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